시댁의 마지막 판돈으로 땅을 사야 하는 순간 우유부단한 남편은 며느리에게 선택을 떠넘깁니다. 한서연은 모두가 말리는 황무지를 고르지요. 틀리면 제 몸으로 갚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조차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난 서연. 보따리 하나 들고 황무지로 향합니다. 낮에는 품을 팔아 끼니를 잇고 밤에는 돌을 치우며 땅을 일굽니다. 번 돈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쌀 한 대밥, 장작 몇 단을 이름 없이 시댁 대문 앞에 놓지요. 물은 숨은 길을 따라 흐른다. 떠돌이 노인의 한마디에 서연은 확신을 얻습니다. 장마가 오자 물길이 살아나고 황무지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때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땅값이 뛰어오르며 시댁이 받아온 보탬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넉넉하게 살았던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살림은 기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대들보에 금이 가고 헛간은 텅 비었으며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지요. 마당에는 빚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대문 밖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 한서연은 시집 온 지 3년째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시아버지 박노식은 입을 다문 채 한숨만 내쉬었지요. 남편 박도윤은 집안일에 무심한 채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거들며 살았지만 시댁의 살림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그 종이에는 두 곳의 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터 근처의 작은 밭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을 끝 황무지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판돈이에요.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습니다. 비녀도 팔았고 병풍도 팔았으며 선대의 도자기까지 내다 팔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손에 쥔 돈으로 땅 한 곳을 사서 운을 걸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서 결정해라. 장터 근처 밭을 살 것인가, 황무지를 살 것인가. 박도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거침없이 떠들었지만 정작 집안일 앞에서는 늘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어찌 하루 이틀에 정할 일입니까?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아본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빚쟁이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 더 미룰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정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노식은 벽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서연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결정하십시오. 박도윤이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노식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에야 그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니 내가 정해야지. 아버님, 도윤아, 내가 정하거라. 박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다가 문득 구석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았지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씨 부인과 박노식도 박도윤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골라라. 예. 내가 어느 땅이 나을지 골라보거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지요. 도윤아, 무슨 소리냐? 집안의 큰일을 며느리에게 떠넘긴단 말이냐? 어머님, 서연이가 저보다 살림을 잘 압니다. 3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으니 어떤 땅이 쓸모 있을지 알지 않겠습니까? 박도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황무지를 사십시오. 뭐라고? 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무지라니, 내가 정신이 있느냐? 황무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두 곳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터 근처 밭은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크기가 작고 새가 붙어 있었지요. 반면 황무지는 넓었고 물길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길이 있으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넓으니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은 무슨 나중이냐?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나중을 생각하고 있어? 정씨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제 몸으로 갚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들었고 박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씨 부인은 서연을 노려보았지요. 내 몸으로 갚는다고? 내가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내 몸으로 갚는단 말이냐? 어머님, 박도윤이 말렸지만 정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집 온 뒤로 이 집안이 제대로 된 적이 있더냐? 내 팔자가 사나워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황무지를 사자고? 내가 이 집안을 아주 망쳐놓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입 닥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다. 정씨 부인은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대청마루를 성큼성큼 나가버렸지요. 박노식도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너무 건드렸구나. 저는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도 어머님 앞에서 몸으로 갚겠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서방님께서 제게 고르라 하셨습니다.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박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황무지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지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시댁은 술렁거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원망했고 박도윤은 방 안에 틀어박혔으며 박노식은 마당을 거닐 뿐이었지요. 서연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무지를 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가문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지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박씨 집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집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 빚에 쪼들려 죽겠다면서 황무지를 샀다니. 들리는 말로는 며느리가 골랐다던데. 며느리가? 세상에, 그러니 집안이 망하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이야기였지만 점점 며느리 탓으로 돌아갔지요. 한서연이 시집 온 뒤로 집안이 기울었다는 말이 나돌았고 급기야 서연의 팔자가 사납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고 아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피해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황무지를 고르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됐어. 정씨 부인은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서연이 밥상을 들고 오면 내팽개쳐버렸고 빨래를 하면 다시 하라고 소리쳤지요. 서연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대문 앞에서 빚쟁이와 정씨 부인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빚쟁이는 이번 달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정씨 부인은 그를 겨우 돌려보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구나. 정씨 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때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뭐가 괜찮냐고 묻는 거냐? 정씨 부인이 벌떡 일어나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황무지를 고르는 바람에 이 꼴이 됐잖아. 빚쟁이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무슨 돈으로 갚는단 말이냐? 어머님, 황무지는 아직 값이 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다리라고? 빚쟁이가 기다려주겠느냐? 내가 책임진다며? 내 몸으로 갚는다며? 그럼 당장 나가서 몸이라도 팔아와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박노식이 사랑채에서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전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전현만 없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며느리 탓을 늘어놓았지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며느리가 주제도 모르고 나섰으니 그렇지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지. 어찌 며느리 주제에 큰일을 결정한답니까?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온 마을이 서연을 손가락질했지요.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고 우물가에 가도 냉대를 받았습니다. 박도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도 서연 이야기를 꺼냈지요. 도윤아, 내 댁 며느리가 큰 실수를 한 모양이던데 자네가 좀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도윤은 그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을 마주하면 눈을 피했지요. 서연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방님. 어느 날 밤 서연이 박도윤을 불렀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황무지를 고른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박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내게 고르라고 했으니 내 잘못만은 아니지. 그럼 서방님께서 어머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박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다리 차고 기울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살림은 더욱 기울었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심해졌지요. 정씨 부인의 구박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으니 재수가 없어. 내가 나가야 이 집이 산다. 어머님,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나는 내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날 밤 서연은 박도윤을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저보고 나가라 하십니다. 그게... 박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서방님께서는 제가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어머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뜻이 그러하시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박도윤은 끝내 서연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서연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버섯 몇 켤레가 전부였지요. 서연은 작은 보따리에 짐을 담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고 박노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박도윤은 벽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서연이 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래, 어서 나가거라. 정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 내가 무슨 약속을 한단 말이냐? 집안 빚, 제 손으로 갚아보내겠습니다. 순간 정씨 부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빚을 갚는단 말이냐? 빈손으로 나가는 주제에 제 방법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노식이 고개를 들었고 박도윤이 서연을 돌아보았지요. 황무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땅으로 돈을 만들어 빚을 갚겠습니다. 황무지를 내게 준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차피 쓸모없다고 하신 땅입니다. 제게 주셔도 손해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쓸모없는 땅 가져가거라. 대신 정말로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내 목숨으로 갚는 줄 알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서연아.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박도윤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결국 쫓겨나는구나. 당연하지. 집안을 망친 주제에 어떻게 그 집에 있겠어.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걸어갔지요. 손에 든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을 끝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돌과 잡초만 가득했지요. 집 한 채 없었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선 것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황량한 땅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로구나. 서연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서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쫓겨났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황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무지의 첫날 밤을 보낸 서연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지요. 땅바닥에서 잤더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었지요. 해가 뜨자 서연은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황무지는 생각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돌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지요. 움막 하나 지으려 해도 나무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단 먹고 살 길부터 찾아야겠구나. 서연은 보따리를 돌틈에 숨겨두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을 만났지요. 사람들은 서연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서연은 장터 한쪽에서 일손을 구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마침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주인장님, 일손이 필요하시다지요? 그래, 찾고 있네만 자네는 누군가? 품을 팔려고 합니다. 주막집 주인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곱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남루했지요. 하루에 엽전 열립 주겠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일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주막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지요. 손님들이 흘린 국물을 닦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일 하나는 잘하네. 그러게. 말은 없는데 손은 부지런해. 주막집 주인도 흡족해 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일했지요. 손님들이 던지는 시선도 못 본 척했고 가끔 들리는 수군거림도 귀를 닫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서연은 일을 마쳤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엽전 연잎을 내밀었지요. 수고했네. 내일도 올 수 있겠나? 예, 오겠습니다. 서연은 엽전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든든했지요. 서연은 주막을 나와 다시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달빛을 받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아야 하니 땅을 볼 시간이 없었지요. 서연은 땅을 이곳저곳 걸으며 지형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물이 흐른 자국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살폈지요. 물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서연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연은 그 소리를 따라 땅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주막에서 일하고 밤에는 땅을 살피는 날이 계속되었지요. 서연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품에 쌓이는 엽전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은 장터 근처 다른 곳에서도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이는 집에서 곡식을 날랐고 옷감 파는 상인의 짐을 옮겼지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쉴 줄을 모르나? 참 악착같이 일하네. 사람들은 서연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일이 끝나면 엽전을 받고 또다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서연은 품에 모아둔 엽전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제법 모였지요. 서연은 그 엽전으로 장터에 가서 쌀 한 뎃박을 샀습니다. 그리고 장작 파는 곳에서 장작 몇 단을 샀지요. 이걸 다 어디에 쓰려고? 장작 장수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지고 걸어갔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쌀과 장작을 보따리에 담아 박씨 집 대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돌아섰지요. 이튿날 아침 정씨 부인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문 앞에 쌀과 장작이 놓여 있었지요. 정씨 부인은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박노식이 나와서 보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도 고개를 갸웃했지요. 혹시 친척 중에 누가 보낸 게 아닐까? 친척들은 우리 집이 망했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가 보내겠어? 정씨 부인은 의아해했지만 일단 쌀과 장작을 들여놓았습니다. 당장 먹을 쌀이 없던 터라 고마운 일이었지요. 누가 보냈든 일단 잘 됐네. 박노식이 말했고 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품을 팔았습니다. 주막에서 일하고 장터에서 짐을 날랐으며 밭을 가는 집에서 김매기를 도왔지요. 손에 쥔 엽전이 조금 모이면 쌀을 사거나 장작을 샀습니다. 때로는 엽전 몇 잎을 그대로 보내기도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박씨 집 대문 앞에는 두어 번 더 물건이 놓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누가 보내는지 몰랐지요. 이상한 일이야.
누가 우리 집을 돕는 거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소? 박노식이 말했지만 정씨 부인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림이 급했기에 받아들였지요. 서연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았고 비녀 하나 사지 않았지요. 번 돈은 모두 쌀이나 장작으로 바꿔 시댁에 보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어느 날 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쫓겨난 집안인데 왜 돕는 것일까요?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지요. 내가 한 선택이니까. 서연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황무지를 고른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시댁이 욕을 먹었지요. 비록 쫓겨났지만 서연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집안 빚을 갚겠다고 했으니까.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고 당당하게 서리라고.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서연을 믿고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장터 상인들도 서연을 찾았지요. 저 여자에게 맡기면 든든해. 말은 없어도 일은 확실히 하니까. 서연은 품삯으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은 다시 시댁으로 향했지요.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쌀이 대문 앞에 놓였고 장작이 필요할 때쯤이면 장작이 쌓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보내는 거야? 이렇게 때 맞춰 필요한 걸 보내다니. 은인이 있는 게로구만. 박노식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윤도 고개를 갸웃했지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것이 서연이 보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땅을 살폈습니다. 조금씩 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어디로 물이 흐를 것인지, 어디를 고쳐야 길이 날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황무지 한가운데 서서 별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지요. 언젠가 이 땅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그날까지 견디리라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황무지를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서연은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3달째 접어들자 서연은 땅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품을 팔아모은 힘으로 밤에 땅을 일구었지요. 먼저 돌을 치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는 돌이 지천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부터 사람 머리통만 한 돌까지 여기저기 박혀 있었지요. 서연은 그 돌들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손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돌들을 치워야 땅이 숨을 쉰다. 서연은 돌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치우다 보니 보름쯤 지나자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였지요. 서연은 그 돌들을 버리지 않고 땅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을 치운 자리에는 움푹 팬 곳과 솟은 곳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솟은 곳에 흙을 파서 움푹 팬 곳을 메웠지요. 등에 광주리를 지고 흙을 날랐습니다. 한 번 나를 때마다 허리가 휘청거렸지만 서연은 쉬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을 메워야 물이 제대로 흐른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일하는 서연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저 여자 봤어? 밤마다 혼자서 땅을 파고 있더라. 제정신이 아닌가 봐. 쫓겨난 주제에 저게 무슨 짓이람. 황무지를 손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땅을 살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서연은 비를 맞으며 땅을 지켜보았습니다.
빗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에 고이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저기로 물이 흐르는구나. 서연은 빗물이 흐르는 자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흘렀지요. 하지만 곳곳에서 막혔습니다. 돌과 흙이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자 서연은 그 자리를 팠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물이 흐를 길을 만들었지요. 손에 쥔 도구라곤 나무 삽 하나뿐이었지만 서연은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물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이 산다. 며칠을 파고 또 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지요. 조금씩 물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연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미쳤어. 혼자서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올까? 아무리 해도 황무지는 황무지지. 쓸데없는 짓이야. 박씨 집안이 저런 며느리를 쫓아낸 게 당연해. 소문은 다시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미쳤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서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품을 팔았고 밤에는 땅을 일구었지요. 모은 돈으로 쌀과 장작을 사서 시댁 대문 앞에 놓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또 왔네. 정씨 부인은 대문 앞에 놓인 물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석 달째 누군가가 계속 물건을 보내고 있었지요. 정말 누가 보내는 걸까? 박도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 모두 그것이 서연이 보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황무지에서 땅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노인은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옷차림이 남루한 것으로 보아 떠돌이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땅을 둘러보았지요. 한참을 땅을 살피던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길을 찾고 있구려. 예, 이 땅에 물길을 찾고 있다는 말이오. 서연은 놀랐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르신께서 어찌 아십니까? 내 평생 땅을 보며 살았소.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면 안다오. 노인은 천천히 땅을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멈춰서서 땅을 살폈지요. 때로는 땅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좋은 땅이요. 좋은 땅이라니요? 이곳은 황무지입니다. 지금은 황무지지만 본래는 좋은 땅이었소. 다만 사람들이 버려두었을 뿐이지. 노인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탁한 눈이었지만 깊이가 있었지요. 당신은 이 땅을 살리려 하고 있소. 예, 그러려 합니다. 어렵지 않소. 땅은 스스로 살아나려 하오. 다만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것이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물은 숨은 길을 따라 흐른다오.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로 흐르지. 숨은 길이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파고 있는 곳 말고 저쪽을 보시오. 노인이 가리킨 곳은 서연이 미처 손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지요. 저곳에 물길이 있소. 땅속 깊이 숨어 있지만 분명히 있소. 서연은 노인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땅의 빛깔이 다르오. 물이 지나간 곳은 흙이 더 검소. 그리고 풀이 더 무성하게 자라오. 노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곳의 흙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검었고 풀도 더 무성했지요. 저곳을 파면 물이 나올까요?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길을 만들어주면 비가 올 때 물이 흐를 것이오. 그 물이 모여 개울이 되고 결국 이 땅을 적실 것이오.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옳은 것 같았지요. 어르신,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윤봉수라 하오. 윤 어르신, 제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소. 땅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땅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땅은 스스로 살아나오. 윤봉수는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서연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요. 물길을 보는 법, 흙을 고르는 법, 돌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을 버리지 마시오. 물길 옆에 쌓아두면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소. 땅을 너무 평평하게 만들지 마시오. 약간의 경사가 있어야 물이 흐르오. 서두르지 마시오. 땅은 천천히 변하는 법이오. 서연은 윤봉수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땅을 손보았지요. 며칠 뒤 윤봉수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을 살릴 것이오. 의심하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마워할 것 없소. 당신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오. 윤봉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서연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땅은 살아날 것이라고, 물길을 찾아 땅을 적실 것이라고. 서연은 더욱 열심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윤봉수가 알려준 곳을 파고 물길을 만들었지요. 돌을 쌓아 둑을 만들고 흙을 고르게 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시댁에 보탬을 보냈지요. 정씨 부인은 또다시 대문 앞에 놓인 쌀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또 왔네. 대체 누가 보내는 걸까? 박노식도 고개를 갸웃했고 박도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그것을 보낸 사람이 바로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달이 떴습니다. 서연은 황무지 한가운데 서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돌이 치워진 자리, 물길이 생긴 자리, 흙이 고르게 펴진 자리. 하나하나가 서연의 손때가 묻은 곳이었지요.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길은 보였습니다. 윤봉수의 말처럼 땅은 스스로 살아나려 하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요. 서연은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황무지에 울려 퍼졌고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흘 낮 사흘밤을 비가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비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황무지에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빗물이 땅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만들어 놓은 물길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늘게 흘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물길이 제대로 잡혀 있어서 넘치지 않고 고르게 흘렀습니다. 맞았어. 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 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동안 땅을 파고 돌을 치우고 흙을 나른 보람이 있었지요. 물은 서연이 만든 길을 따라 흘렀습니다. 비가 그치자 서연은 물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물이 고인 곳은 없었고 막힌 곳도 없었지요. 깨끗하게 흘러 황무지를 적셨습니다. 땅은 물을 머금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황무지를 지나가다가 멈췄지요. 여기 길이 났네. 그가 황무지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잡초와 돌밭이라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길처럼 다닐만 했지요. 물길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사람이 다닐 길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장터까지 지름길이잖아.
그 사람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황무지를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니 시간이 반으로 줄었지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무지에 길이 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그 길을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장에 가는 사람들, 이웃 마을로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이 길 참 편하네. 그러게. 황무지를 돌아갈 필요가 없으니 좋아. 처음에는 몇 사람뿐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길은 사람들의 발길로 더욱 단단해졌지요. 어느 날 장돌뱅이 하나가 그 길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짐을 많이 진 그는 숨이 차서 쉬어가고 싶었지요. 마침 물길 옆에 평평한 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쌓아둔 돌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군. 장돌뱅이는 돌에 앉아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땀을 닦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다른 장돌뱅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쉬어갔습니다. 여기 쉬어가기 딱 좋구만. 물도 흐르고 그늘도 있고. 사람들이 자주 쉬어가자 누군가가 그곳에 작은 노점을 차렸습니다. 떡을 파는 할멈이었지요. 지나가는 분들 떡 사가세요. 할멈은 길가에 자리를 펴고 떡을 팔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떡을 샀지요. 떡을 사 먹으며 쉬어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노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엿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엔 신발을 고쳐주는 사람이 나타났지요. 황무지 길목은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버려진 땅이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더 좋은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서연은 품삯으로 모은 돈을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길을 더 넓히고 돌을 더 쌓았지요. 물길 옆에 작은 돌다리도 놓았습니다. 비가 와도 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낮에는 여전히 품을 팔았습니다. 주막에서 일하고 장터에서 짐을 날랐지요. 밤에는 땅을 손보았습니다. 잠은 서너 시즌만 잤지만 서연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더 좋아지면 땅값이 오를 거야.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값이 오르기 마련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땅을 살려나갔습니다. 시댁에 보내는 보탬도 끊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쌀을 사고 장작을 샀지요. 때로는 엽전을 보따리에 넣어 보냈습니다.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씨 집에서는 신기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왔어. 정씨 부인이 대문 앞에 놓인 쌀을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몇 달째였지요. 누군가가 꾸준히 물건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내는 걸까? 박도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요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지요. 요즘 살림이 버틴다. 그러게 말이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박노식도 신기해했습니다. 빚을 다 갚진 못했지만 끼니를 거르지는 않게 되었지요. 대문 앞에 놓이는 물건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보내는 건 아닐까?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을 부라렸지요. 서연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쫓겨난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서 보내겠어. 그렇긴 하지만 생각도 마라. 서연이는 황무지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정씨 부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보내는 것일까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지요. 쫓아낸 며느리가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무지 길목이 제법 괜찮아졌더라. 그러게.
요즘 장에 갈 때 그쪽으로 가는데 참 편해. 거기서 떡도 팔고 엿도 팔고 하더라. 쫓겨난 며느리가 손본 땅이라던데. 아니, 그 여자가 한 거였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미쳤다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 일은 하나는 잘하는구만. 황무지를 쓸모있게 만들었어.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지요. 서연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었지요. 어느 날 서연은 품삯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길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떡을 사 먹고 엿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네. 몇 달 전만 해도 황무지였는데. 그러게. 이제는 길목이 됐어.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려진 땅이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연은 황무지로 돌아가 땅을 살폈지요. 물길은 여전히 잘 흐르고 있었고 길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지요. 서연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더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바람을 맞으며 땅을 내려다보았지요. 한때 황무지였던 이곳은 이제 길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는 곳이 되었지요. 달이 떴습니다. 달빛이 황무지를 고요히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 달빛 아래 서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주인이 되겠어. 그리고 시댁 빚을 갚겠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황무지는 조용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황무지 길목은 이제 제법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었지요. 장돌뱅이들이 쉬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지름길로 이용했습니다. 노점도 5개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아전이었지요. 이명길이라는 이름의 40줄 사내였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황무지가 길목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명길은 마을 어귀에서 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쪽을 바라보았지요. 저 멀리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로구나. 이명길은 곧장 황무지로 향했습니다. 길목에 다다르자 노점들이 보였지요. 떡을 파는 할멈, 엿을 파는 사내, 신발을 고치는 노인이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땅이냐? 이명길이 물었습니다. 떡 파는 할멈이 고개를 들었지요. 박씨 집안 땅입니다. 박씨 집안이라. 그 집이 어디 있느냐?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이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물길을 따라 걸으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돌로 쌓은 둑 고르게 펴진 흙,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물길은 누가 잡았느냐? 이명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엿 파는 사내가 대답했지요. 한 여인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인이라고? 예, 박씨 집안에서 쫓겨난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명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이 땅을 손봤다니. 그는 더욱 자세히 땅을 살폈지요. 그 여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황무지 저쪽에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명길은 황무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움막이 보였지요. 하지만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러 나간 모양이로구나.
이명길은 움막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땅도 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법이군. 이명길은 다시 길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점 주인들에게 물었지요. 이 길이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느냐? 석 달쯤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느냐? 황무지였지요. 돌과 잡초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살렸다는 거냐? 떡 파는 할멈이 대답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혼자서 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땅을 팠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예,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명길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혼자서 황무지를 일궈 길목으로 만들었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물길은 어떻게 잡았느냐? 그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장마 때 물이 제대로 흘러 놀랐습니다. 이명길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땅을 살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무지를 걸으며 확인했습니다. 물길이 제대로 잡혔구나. 이 정도면 홍수가 나도 넘치지 않겠어. 길도 잘났어.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군. 돌을 쌓은 것도 솜씨가 좋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 이명길은 감탄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손본 땅이었지요. 이틀째 되는 날 이명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터 한쪽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수십 명은 지나갑니다. 장에 갈 때 꼭 이 길을 이용합니다. 이웃 마을로 갈 때도 이 길이 빠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말했습니다. 이명길은 모든 말을 적어 내려갔지요. 이 길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느냐? 황무지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식경은 더 걸렸지요. 지금은 그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했지요. 이 길은 분명 쓸모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명길은 장터 노점들을 찾아갔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를 시작했느냐? 2달 전부터입니다. 장사는 잘 되느냐?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제법 됩니다. 이 자리에 세를 내느냐? 아니, 아무도 세를 받지 않습니다. 이명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세를 받지 않는다니. 그럼 이 땅 주인은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지요. 이상하군. 땅 주인이 왜 세를 받지 않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며느리가 내쫓으라고 하지 않아서 계속 있는 것뿐입니다. 이명길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 땅을 일군 여인은 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명길은 황무지에서 서연을 만났지요. 서연은 품을 팔고 돌아와 땅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일군 사람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한서연입니다. 이명길은 서연을 살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손은 거칠었지만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혼자서 이 땅을 일궜다고? 예. 누가 거들지 않았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이명길은 감탄했습니다. 여인이 혼자서 이만한 일을 해냈다니. 당신은 왜 이 일을 했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 몫을 하려 했습니다. 몫이라고? 이 땅은 제가 고른 땅입니다. 틀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명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노점 주인들에게 세를 받지 않는다던데 왜 그러시오? 아직 땅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땅값이 오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려 합니다.
이명길은 감탄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앞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알았소. 더 물어볼 것은 없소. 이명길은 돌아섰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끝낸 것이었지요. 관하로 돌아간 이명길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황무지가 길목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물길이 잘 잡혔고 길이 제대로 나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이 땅은 요긴한 길목이라 기록하겠습니다. 이명길의 보고서는 군수에게 올라갔습니다. 군수는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황무지가 길목이 되었다니. 땅값을 다시 매겨야겠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하에서 황무지를 조사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땅이 요긴한 길목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박씨 집안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보, 들었소? 황무지를 관하에서 조사했다던데. 박노식이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지요. 황무지를요? 왜요? 길목이 되었다고 하더군. 땅값이 오를 거라던데. 정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 황무지가 쓸모있는 땅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모양이요. 박도윤도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맞았던 거요? 황무지가 좋은 땅이었던 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이 얼굴에 가득했지요. 그 땅을 서연이에게 줘버렸는데 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박노식도 당황했습니다. 박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일단 더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구나.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황무지가 좋은 땅이 되었다면 그것은 서연의 땅이었습니다. 쫓아내며 황무지를 준 것은 정씨 부인이었지요. 큰일 났어. 큰일 났단 말이야. 정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노식도 한숨만 쉬었고 박도윤도 뒤척였지요. 황무지는 조용히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여전히 땅을 손보고 있었지요. 관아의 조사가 있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고지야. 서연은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관아에서 정식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황무지가 요긴한 길목으로 기록되었고 땅값이 다시 매겨진 것이었지요. 새로 매겨진 값은 처음 산 값의 10배였습니다.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황무지 값이 그렇게 올랐다고? 그러게. 누가 그 땅을 샀더라. 박씨 집안이 샀는데 며느리한테 줘버렸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땅을 받아 읽었고 이제 그 땅이 귀한 땅이 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알려졌지요. 박씨 집에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종이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공고문이었지요. 10배라니, 10배나 올랐다니.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식은 벽만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고 박도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우리가 서연이에게 그 땅을 줘버렸어. 이제 그 땅은 서연이 것이야. 어머님. 박도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서연이에게 고르라고 했잖아. 내가 책임을 떠넘겼잖아. 그건 어머님께서도 내 탓을 하는 거냐? 내가 결정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 박노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잘못이 있었지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마님, 주막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왜? 정씨 부인이 나가보니 주막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박시댁 대문 앞에 쌀과 장작을 놓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누군지 몰라서 궁금했소. 혹시 당신이 아오? 아닙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인입니다. 순간 정씨 부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저희 주막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과 장작을 샀지요. 그리고 밤마다 이댁 대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어제도 이것을 사가더군요. 오늘 저녁에 또 갖다 놓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정씨 부인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쌀 한 대박과 엽전 몇 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이걸 보냈단 말이오? 예.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땅을 일구면서도 박시댁을 잊지 않았지요. 주막집 주인이 돌아가고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노식과 박도윤이 달려나왔지요. 무슨 일이요? 서연이었어. 그동안 우리를 도운 게 서연이었어. 정씨 부인은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쌀이 마당에 흩어졌지요. 쫓아낸 며느리가 우리를 먹여 살렸어. 우리가 욕하고 내친 며느리가 말이야. 박노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박도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우리가 서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씨 부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요. 며느리를 쫓아낸 것도 황무지를 떠넘긴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씨 집안 식구들은 모여 앉아 의논했습니다. 서연이를 찾아가야 합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땅을 되사야 해. 정씨 부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되산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박노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서연이에게 준 땅입니다. 이제 와서 되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 땅이 이렇게 귀해질 줄 알았다면 안 줬겠지요. 하지만 준 것은 우리입니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노식의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포기할 수 없었지요. 일단 찾아가 봅시다. 사정을 해봅시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황무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길목에서 노점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박씨 집안 식구들을 보자 노점 주인들이 물러났습니다. 서연아.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방님, 어머님, 아버님. 서연아, 우리 할 말이 있다. 정씨 부인이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지요.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게 내였구나. 예. 왜 그랬느냐? 우리가 너를 쫓아냈는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황무지를 고른 것은 저였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느냐. 우리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박노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잘못했네. 용서해주게. 박도윤도 무릎을 꿇었지요. 서연아, 나도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지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그땐 제 말도 제 마음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황무지를 고른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물길을 찾는다고 했을 때 비웃으셨지요.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 땅값이 올랐기 때문 아닙니까?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럼 땅이라도 되팔아주지 않겠느냐? 정씨 부인이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값을 쳐주마. 지금 값보다 더 쳐주마. 안 됩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일군 땅입니다. 제 손으로 돌을 치우고 물길을 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아, 제발. 박도윤이 매달렸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쓸모없다고 하시며 주셨지요. 이제 와서 되돌려 달라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연아. 정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서연이를 잃었어. 정씨 부인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식은 한숨을 쉬었고 박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세 사람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가 거절했나 봐. 당연하지. 그렇게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되돌려 달라니. 서연이가 잘했어.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박씨 집안은 그날 이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며느리를 잃은 죄책감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황무지에서 서연은 여전히 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이제 이 땅은 온전히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달이 떴습니다. 달빛이 황무지를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 빛 아래 서서 땅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이 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서연은 황무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찾아왔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지요. 이 땅은 팔지 않습니다. 값을 많이 치르겠소. 지금 값의 2배를 주겠소. 아닙니다. 이 땅은 제 삶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땅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지요. 대신 서연은 길목에 작은 장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점들이 자리 잡은 곳을 정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지요. 돌을 깔아 바닥을 고르게 만들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이제 자리세를 받겠습니다. 서연이 노점 주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동안 공짜로 쓴 것만 해도 고마웠습니다.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한 달에 엽전 20잎입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점 주인들은 기꺼이 냈지요. 자리가 좋았고 장사도 잘 되었으니까요. 장터가 정리되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 농기구를 파는 사람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작은 장터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연은 장터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움막을 고쳐 작은 집으로 만들었지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여긴 내 보금자리야.
서연은 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이었지요. 한편 박씨 집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더욱 심해졌고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더 이상 팔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을 넘겨야 할 것 같소. 박노식이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 집을 넘긴다고? 선대부터 살아온 집을 넘긴단 말이오? 다른 방법이 없소. 박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막했지요. 세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서로를 탓했지요. 당신이 결단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달랐을 겁니다. 너희들이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다툼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가족 같지 않았지요. 결국 박씨 집안은 흩어졌습니다. 집은 빚쟁이에게 넘어갔고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박노식은 먼 친척집으로 갔고 정씨 부인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박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박도윤이 황무지를 찾아왔지요. 서연은 장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박도윤이 서 있었지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볼일 보러 왔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쪽에 앉았지요. 집을 잃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친척집으로 가셨고 어머님은 절로 들어가셨다. 나는 혼자 남았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서연아,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숙였지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청해보고 싶었어. 서방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책임을 떠넘기고 외면했지.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었어. 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함께 살 수 없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살린 건 땅이지 그 집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황무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집안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지키려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어머님께서 제 말을 들으려 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삽니다. 이 땅과 함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알겠다. 박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서연아, 행복해라. 서방님도 새 삶을 사십시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황무지를 산 며느리 아닌가? 아니야, 황무지를 산 게 아니라 살린 거지. 맞아, 황무지를 살린 여인이야.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존경했지요. 저 여인은 대단해. 혼자 힘으로 황무지를 길목으로 만들었어. 시댁에 쫓겨났는데도 도왔다더라. 그런데도 시댁이 며느리를 버렸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서연은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황무지는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길목에는 작은 장터가 섰고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서연의 집 주변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노인 윤봉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구려. 어르신 오셨습니까? 서연은 반가이 맞았습니다. 윤봉수는 땅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지요. 땅이 완전히 살아났구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예,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해낸 것이요. 나는 조금 일러줬을 뿐이지. 윤봉수는 며칠 머물렀습니다. 서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지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땅을 살렸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살렸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신을 살렸소. 쫓겨나고 버림받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소. 오히려 더 단단해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봉수의 말이 맞았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길을 가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윤봉수가 떠난 뒤 서연은 땅 한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서연은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황무지를 살렸고 스스로도 살렸지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지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땅을 비쳤지요. 한때 황무지였던 이곳은 이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이 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지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밤길을 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꿈을 꾸었습니다. 황무지가 꽃밭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꽃밭 한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지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서연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서연은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연에게는 자신의 땅이 있었고 자신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은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존경했지요. 황무지를 살린 여인이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무지는 더욱 번창했고 서연의 삶도 단단해졌지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땅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를 고른 것도 시댁을 떠난 것도 돌아가지 않은 것도 모두 옳았습니다. 그것이 서연의 길이었으니까요. 별이 뜨는 밤 서연은 땅 한가운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내가 살린 건 땅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황무지는 조용히 그 목소리를 품었지요. 그리고 서연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